또 누가 봐도 한국 증시가 뭐 5개월 정도 빠질 정도로 지금 엄청난 미국면까지는 아닌데 좀 과하게 빠질 정도로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밸류업이라든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좀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제가 갈지 모르지만 12월 한 달 정도는 과도하게 눌렸던 이 한국 증시가 못 올랐던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좀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금융주의 경우 규제 완화가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 주식 중에서 금융주, 경기 민감 중소형주들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한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기 네. 민감주들 같은 경우 금리에 또 민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금리도 앞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물론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사실은 물론 깎아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이렇게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걸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또 대출받는 것도 또 약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도 좋아지는 거죠. 대출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나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이게 연쇄적으로 미국의 어쨌든 이제 금융주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어쨌든 원하는 건 그거예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정책이 뭐죠? 그 관세 부과하겠다. 관세를 자꾸만 부과하려는 이 정책은 거기다 감세하죠. 감세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게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모습과 본인이 지금 하려는 정책이 약간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딜레마긴 한데, 그러면 결국 관세를 부과하고 감세를 하기 위해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해요. 그럼 결국엔 연준이 좀 사실 도와줘야 됩니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 금리를 좀 빨리빨리 낮춰줘야 되는데, 그 파웰 의장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좀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 지명자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연준은 뭐 크게 뭐 그림자 연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굳이 필요 없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연준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명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연준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압박을 해서 금리를 좀 빨리 낮춰야 된다. 이 금리를 빨리 낮추면 뭐가 좋냐면, 지금 우리가 좀 잊고 있지만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한번 터졌잖아요. 한번 난리가 났죠, 미국이. 그때 이제 금리가 하도 튀어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에 요즘 얘기는 많이 안 나오지만 내년부터 또 이 상업용 대출 만기가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안 낮아지면 이 상환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정책이 또 잘 되기 위해선 금리를 어쨌든 빨리 예상보다 낮춰야 된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연준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금융주나 중소형주들한테는 좋은 감세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그걸 하게 되면 또 금리가 튈 수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지 같이 수혜를 받지, 그냥 뭐 감세하니까 무조건 중소형주 좋다, 은행주가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게 연준이 도와주는 모습이 나올지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서는 올해 밸류 프로그램을 금융주가 특히 많이 수혜받았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섹터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 요즘은 바뀌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들에서 정말 바뀔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바뀌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제 물론 그 밸류업을 한 취지는 너무 좋고, 또 실제 밸류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통신주하고 은행주죠.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 KB금융은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오늘은 뭐 BNK 금융주주 있잖아요. 지방은행도 많이 오르던데 KB금융도 보시면 많이 올랐고, 올해 은행업종이 우리나라 전체 업종 중에 1등이에요. 주가상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오늘은 그 BNK 금융주주가 지방은행이 상당히 못 갔는데 보시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9% 급등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뭐죠? 은행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밸류업을 좀 해주니까 당연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요즘에 경제 전망이 되게 안 좋잖아요. 수출도 힘들고 내수도 쉽지 않고. 그럼 주가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밸류업하고 주주 환원 많이 해주고, 이러면 주가 많이 가거든요. 애플이란 기업 아시겠지만 애플 지금 실적이나 아이폰 판매 이런 게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주주환원 잘하다 보니까 그런 밸류를 많이 받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주가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은행주가 사실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건 밸류업이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일부 업종만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못 오르는 편이지만, 이 은행주의 랠리를 보면 우리 한국이 주가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기업들마다 적극적인 이런 밸류업을 해주는 거, 결국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사실 또 하기 위해선 저는 좀 상법 개정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상법 개정 또 정부가 또 갑자기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좀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야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이제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올해 두산 뭐 로보틱스 또 아시겠지만 두산 박해가의 그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에 고려한 이슈도 있었고, 이수페타시스, 또 얼마 전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좀 안 좋은 또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또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하면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이제 사라지고, 또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게 기업 내부적으로도 기왕이면 이제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 가치까지 같이 올리는 그런 정책들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는 많은 게 선진화됐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선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상법 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뭐 올해 연내 안에 잘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쨌든 외부 환경이 안 좋아도 저는 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법 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게 좀 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엔터주, 실적 부진과 내용을 몸소 앓던 엔터주가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좀 급등했죠. 그 이유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안 좋았죠. 이게 보시다시피 뭐 JYP 엔터가 14만 원에서 뭐 정말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당시만 해도. 이게 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러다 이제 7만 5천 원대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는 뭐 물론 이제 첫 번째가 낙폭과대가 있고, 두 번째 올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올해 실적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었죠. 앨범도 예전보다 안 팔리고. 근데 내년에는 반대로 올해보단 좀 앨범이 잘 팔리지 않겠냐. 올해 안 좋았으면 상대적으로 내년이 좀 더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그게 되겠죠. 내년에 드디어 BTS 제대로 해서 완전체로 돌아오고,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내년에 다시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어쨌든 다시 이제 그 내년에 복귀를 하니까 이것 자체로만 봐도 상당한 모멘텀이 되는 데다가, 네 번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 피해주가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의 피해주는 뭐죠? 관세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엔터 사업, 드라마라든가 엔터 같은 이런 무형 콘텐츠는요, 여기 관세부가 안 됩니다. 수출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엔터주가 올라갔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더 레벨업을 하려면 숫자를 더 계속 보여줘야 되고, 앨범 판매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엔터주가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겠지만, 확실히 어쨌든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KT, LG U+가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던데요.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로서 역할 통신주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밸류업을 한다는 취지만으로도 좀 재평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통신주가 우리가 그냥 이제 그동안은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재미없는 기업, 성장 없는 기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은 주가 못 갔고, 여기 보시다시피 LG 플러스 주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과거에 16,000원 하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 못 한다고 완전히 할인받는데, 그래도 매년 5에서 6% 배당은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밸류업까지 하고, 또 내년에는 어쨌든 실적이 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통신 회사들이요, 과점화돼 있으니까 마케팅비를 예전처럼 많이 쓰진 않아요. 막 그냥 무리해서 이제 LG 플러스가 예를 들면 KT 잡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뭐 마케팅하고 그런 건 끝나버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계속 현금을 쌓일 겁니다. 쌓일 거고, 6G 얘기도 나오는데 6G는 2020년대 후반에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5G도 거의 끝났잖아요, 투자가. 그럼 투자할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현금을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이제 밸류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통신사들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사에서는 KT를 좀 좋게 보는 게, 왜냐하면 내년 실적도 좋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는 데다가 공기업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건 밸류업인데 밸류업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기업들은 사실 공기업입니다. 그 정부가 그런 쪽에 대한 아마 평가들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T, 최근에 또 KTNG도 좋고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들 주가가 좋은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사실 이제 통신주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남은 게 한국전력 같아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직은 좀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안 좋았잖아요. 뭐 2022년에는 뭐 정말 이거 한전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좀 올라와서 쉬고 있지만, 한전을 저는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제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한전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배당으로 일단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적자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흑자가 될 것 같고, 이미 전기요금을 한번 올렸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원유나 이런 LNG를 도입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 에너지 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해서 한전이 전기 생산하잖아요. 그럼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을 하는데 전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가 내년에 선거가 일단 없습니다. 이게 한전이나 통신주는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선거가 있는 해는요 정부가 이게 좀 규제를 해요. 예, 뭐 올리지 마라, 전기요금 올리지 마라, 통신사들 너네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은행도 똑같습니다. 너네 너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야?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근데 선거가 없으면 이제 그런 규제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런 걸 보면 이 공교롭게 한전, 뭐 은행주, 통신주 공통점이 내년에 좀 편할 수 있는 게 선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도 내년에 저는 좀 다크호스로 한번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를 꼽히는 음식료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식음료 기업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 매출액이 증가한 삼양식품과 4조 대림은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반면 농심과 CJ제일제당, SPC 삼립 같은 음식료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정확한 게, 삼양식품은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올해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되게 견조한데,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불닭볶음면은 이제 완전히 큰 히트 상품이 됐고, 이걸 대체할 라면은 없어요. 이 불닭볶음면은 뭐 어느 회사가 대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코카콜라 같은 느낌으로 지금 글로벌 히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치 부여를 해준다면 뭐 삼양식품이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견조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 아까 뭐 SPC 삼립이라든가 내수 비중이 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끝없이 좀 밀리고 있고, 프랜차이즈 빵집도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은 게, 물론 옛날에 우리가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쥬로 많이 갔지만 요즘에 좀 독특한 컨셉에 또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경쟁도 심해져서 SPC 삼립도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림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내수가 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부담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또 내수 비중이 좀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동원 F&B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도 보면 이게 연속성이 없죠. 한번 반짝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국 음식료에서 주도주가 되려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요, 해외에서 삼양식품 같은 뭔가 큰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SPC 삼립이든 동원 F&B든 지금은 좀 반등을 한번 기다리는 자리는 맞는데,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삼양식품 같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삼양식품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해외 하면 잘하는 회사가 오리온 있잖아요. 오리온이 그 리가켄바이오 인수하면 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거 제외한다면 여전히 초코파이, 뭐 꼬북집 같은 거 여전히 중국이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데 베트남 쪽에서 여전히 매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뭔가 성과 나올 수 있는 음식료를 주목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표적인 게 오리온, 또 하나가 롯데 웰푸드. 여기가 이제 그 롯데 웰푸드가 롯데상관과 합병하면서 인도 있죠. 인도에 좀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한번 쭉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인도에서 성과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풀무원. 풀무원이 해외 쪽에서 지금 어쨌든 턴어라운드를 좀 하려고 지금 이제 그 실적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 또 거기 미국 쪽에서 좀 일부 적자가 난 건 있지만 이제 흑자 전환은 올해 좀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외 쪽에서 성과가 날 만한 기업들을 좀 음식료에서 봐야지, 내수만 가지고는 반등은 하더라도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은 괜찮을까요? 롯데그룹은 요즘에 일단 롯데케미칼이 제일 문제긴 한데, 뭐, 유동성 위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롯데타워를 이제 담보로 내겠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를 이제 시인한 거는 같은데, 근데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놨다는 건 이제 위기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담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채권, 이제 예전에 채권 발행할 때 특약을 맺었는데, 이자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몇 배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약에 의하면 만약에 채권단들이 지금 그 조건이 안 맞으면요, 롯데케미칼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빨리 갚아라. 이러면 롯데케미칼이 현금이 없으면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담보가 필요했는데, 뭐 롯데도 급하긴 했겠지만 롯데타워라는 정말 상징적인 그 건물을 담보로 내놨다는 건 일단 이제 우려는 좀 끝나간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2년도에 그 레고랜드 사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정말 위험했잖아요. 뭐 정말 이제 건설사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때 롯데건설도 얘기가 많이 돌았죠. 어쨌든 롯데케미칼도 위험해졌지만 이 담보제출로 인해서 뭐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까지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가 롯데가 지금 롯데쇼핑 같은 거는 워낙 땅 부자예요. 백화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현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저는 뭐 유동성 위기는 너무 좀 와전된 것 같고, 이게 너무 소문이 이렇게 확산되면요, 롯데케미칼이 아무리 저희 괜찮습니다 해도요 안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보를 가장 확실한 그냥 롯데타로 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동성 위기는 좀 일단락됐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주가 살아나려면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국과의 경쟁도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빨리 지금 석유화학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중국이 좀 부양을 더 세게 해야 되거든요. 회복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12월 2025년 한국, 미국 주식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초기에도 아까 나스닥 차트 보여드린 대로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12월에는 미국이 뭐 빠진다 보다도 조금 늘어지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속도 조절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5개월 연속 빠졌으니까 반격은 적어도 나올 것 같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 12월 이제 둘째 날 3일이죠. 이날 이제 외국인들이 2,500까지 지수가 회복되는데 무려 하루에 5천억을 샀어요. 이렇게 많이 산 경우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외국인들이 11월, 12월에 주식을 원래 많이 삽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배당 받으려고 좀 원래 매수를 하거든요. 연말까지 갖고 있어야 배당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12월로.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국은요, 그 제조업 지표가 돌았을 때 항상 주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11월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모처럼 이렇게 강하게 좀 터닝을 해준 것도 하나의 12월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누가 봐도 한국 증시가 뭐 5개월 정도 빠질 정도로 지금 엄청난 미국면까지는 아닌데 좀 과하게 빠질 정도로 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또 거기에 어쨌든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좀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뭐 이게 얼마까지 제가 갈지 모르지만 12월 한 달 정도는 과도하게 눌렸던 이 한국 증시가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못 올랐던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좀 상승장이 이번 달 말까지는 좀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12월이랑 내년의 유망 섹터는 어디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유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종 계속 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이 대놓고 답을 줬죠. 당선된 바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한국 조선소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이나 우주항공 쪽, 아니면 또 이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택시가 26년도에 나오니까 그런 흐름에서 자율주행 쪽 관련된 기업들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별개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좀 안 좋았지만 그 대표적으로 아까 엔터를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엔터가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제2의 엔터를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꼽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있는데, 뭐 첫 번째가 일단 건설업종. 그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춰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이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3%거든요. 기준금리 금리를. 내년에 2.25까지 낮출 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럼 금리를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낮춰주면
뭐 당연히 부동산 쪽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전셋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또 오르고 매매가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착공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구조적인 걸 봤을 때 올해 정말 안 좋았던 건설주도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게 게임주. 네, 게임주가 정말 안 좋았죠. 올해 뭐 여러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어쨌든 게임 업종이 내년에 신작 게임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일단 인건비를 많이 지금 줄여놨습니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또 애플 앱 수수료가 지금 30% 나오거든요. 게임사들이 그 정도 주는데 요걸 협상을 통해서 17%까지 낮출 거란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게임주들은 비용이 저는 좀 줄어들 것 같아서 한번 괜찮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또 내년에 다크호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그 트럼프의 수혜주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공기업 공기업 회사들 좀 잘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쨌든 정부가 이제 밸류업을 할 거고 그 대표 주자가 지금 밸류업을 좀 못하고 있는 기업이 그동안 적자났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이런 공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유가나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고 또 내년에 배당을 늘릴 요인도 많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라든가 뭐 KT라든가 이런 공기업들은 정부 취지에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주에서도 대표적인 게 공기업이 기업은행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다른 일단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주주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업종들을 내년에 또 한번 다크호스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